예, 안녕하세요. 네, 이제 9주차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시간 정말 빨리 가요. 이제 뭐, 첫 주차, 두 번째 주차에, 요런 거 뭐, 요 정도까지만 하고, 이제, 봉수업 들어가요. 어째저쩌고, 뭐, 벚꽃이 피면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게 얘기가 나는데, 벌써 5월달이, 예, 절반이 지나가는 주죠? 9주차면은. 그렇게 됐네요. 앞으로 우리 9주차, 제가 보기에는 9주차까지는 뭐, 빼도 박도 못하고 비대면 수업할 것 같고, 어쩌면 10주차까지도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이제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한번 좀 봤어요. 이렇게 일정표가 어떻게 되나 할 때만.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모어서클까지 가지는 못할 것 같고, 우리가 예상했었던 게 이제 맨 처음에 1단원에서 배우는 거 있었잖아요. 1단원에서 그 응력이라는 거, 변형률이라든가 그런 거, 어떤 펀더멘탈한 것들을 다 1단원에서 배운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2단원에서 축하중, 축방향 하중 받는 것들 한다라 했죠. 그래서 지금 오늘 시간 9주차가 축방향 하중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축방향 당기고 누르는 거 말고 그 다음에 비트는 거 한다 그랬었죠. 비트는 거랑 구부리는 거 남았다라 그랬어요. 비트는 거 하는데 한 2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구부리는 거 하는데 한 2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밴딩 2주, 비트는 거 2주. 그러니까 총 한 4주 정도 남아요. 그러면은 일주일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기말 시험은 어차피 15주차에 봐야 되니까 일주일에 남아 한 주가 남아요. 되게 애매해요 지금. 그냥 어차피 비대면 수업으로 한 거 일주 더 해서 16차 수업을 할까 그리고 2주 정도를 모어서클을 할까 종합응력을 할까 아니면은 밴딩을 조금 길게 천천히 진도를 나가고 그다음에 조금 그런 생각할 시간을 조금 더 여유를 줄까 지금 고민입니다. 어떻게 할지. 혹시 의견 있으면 자기는 종합응력, 그러니까 비틀고 구부리고 당기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그런 것도 한번 해석을 해보고 싶다. 아니면은 조금 덜 배워도 좋으니까 좀 여유 있게 하고 싶다. 혹시 의견 있으시면은 저한테 의견을 주면은 적극 반영을 해서 제 마음대로 정하도록 할게요. 예, 이제 9주차 진행이 될 거고요. 이제 오늘 축방의 화중이 끝납니다. 오늘에서 끝나고요. 축방의 화중이 끝나면은 당연히 2단원 정리 문제를 숙제로 또 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또 뒤쪽에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오늘 얘기는 두 가지 주제인데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2단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앞에 3시간 동안에, 3주 동안에 다 했습니다. 원래는 2주 동안에 해야 되는 걸 조금 늘려서 했어요. 좀 여유 있게 한다고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어쨌든 간에 앞에 다 한 거고요. 오늘 할 거는 좀 짜투리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하나는 이제 stress on inclined section area입니다. inclined section까지만 나왔네. area가 빠졌네. 예. 뭐 어쨌든 상관없고요. 경사면이에요. 경사면에서의 응력입니다. 첫 번째는 경사면에서의 응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다시 말해서 경사면에서의 응력은 뭐냐면은 자 이렇게 하중을 받는다, F만큼의 하중을 받는다 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미소 부분을 자릅니다. 우리가 미소 부분을 자르면은 이 미소 부분이 양쪽에서 당겨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당겨지는 응력을 받게 되겠죠. 수직 응력을 받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짓거리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짓거리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면을 이렇게 잘라. 이렇게 당겨. 그러면 얘는 지금 이런 식으로 경사가 되어 있잖아요. 저 미소 면적, 내가 잘라낸 미소 면적이 경사가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당기는 거는 이렇게 당긴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은 이거는 수직도 아니고요. 전단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딱 두 가지 배웠죠. 단면적 있으면 수직으로 받는 힘 아니면 전단하는 힘. 이렇게 힘은 두 가지를 배웠단 말이야. 수직, 노말이죠. 그 다음에 전단, 쉬어. 힘은 이렇게 두 가지를 배웠어. 그래서 우리 응력도 마찬가지로 수직 응력, 그 다음에 전단 응력 이렇게 두 가지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미소 면적을 그냥 힘하고 똑같이 예쁘게 보는 게 아니라 약간 기울여져서 봤어. 그러면 기울여져서 보게 되면 그 기울어진 각도에 따라서
그 각도에 따른 수직 응력과 각도에 따른 전단 응력이 모두 다 만들어집니다. 보는 방향에 따라서 이 수직 응력과 전단 응력이 모두 다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중은 수직 하중 하나만 주는데 어떻게 수직 응력이랑 전단 응력이 모두 다 만들어져? 이거는 미소 단면을 어떻게 잘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소 단면을 어떻게 잘랐는지 그 각도에 따라서 얘랑 얘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한 식이 나오실 거예요.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면 세타도만큼 잘라서 보면은 이때 이게 2분의 시그마에다가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만큼, 그 다음에 전단 능력은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시그마의 사인 2세타만큼, 이렇게 전단 능력하고 수직 능력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식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게 될 겁니다. 다만 이건 나중에 이제 모아서 종합응력 같은 거 할 때 좀 얘기가 나올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좀 짜투리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단원에, 그러니까 축방향 하중 단원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같은 거 만들가든가 그럴 때 사용하지도 않을 거고요. 제가 시험 문제 내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아니다 보니까. 그냥 하나 추가적인 걸로 하나 더 배워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울 거는 이제 스트레인 에너지예요. 두 번째 탄성 에너지죠. 탄성 에너지. 탄성 에너지고요. 탄성 에너지가 우리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라 해서 고등학교 때네요. 탄성 계수가 K고 얘를 내가 X만큼 잡아당기게 되면 여기에 저장되는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죠. 저장되는 위치 에너지는 2분의 KX 제곱이다. 다시 말해서 힘 거리 그래프가 스프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나오고, 그러면 내가 X만큼 잡아당기게 되면 이때 FS 그래프의 면적이 한리의 양이니까 그게 에너지로 전환이 되죠. 그래서 한리의 양은 이게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이 되는 거니까 한리의 양 면적, 즉 2분의 1 KX 제곱. 그렇죠? 늘어난 길이가 X면은 Y축 값은 KX잖아. F는 KX니까. 이거 이퀄 이때 포텐셜 에너지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나오죠? 고등학교 때 물리 시간에 아마 나올 텐데, 이거를 이용을 해서, 그러면은 스프링이 아니라 그냥 금속도 마찬가지로 축방향으로 변형이 되면 탄성 변형 에너지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아요. 우리 이렇게 바가 있을 때 얘를 F만큼의 하중을 잡아당기게 되면 이때 변형되는 양이 있었죠? 델타는 어떻게 돼요? 2A분의 FL이었었잖아.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때 탄성 변형 에너지, 이때 저장되는 에너지 U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2A분의 F제곱 L 이렇게 나오죠. F 곱하기 L이잖아. 자, F 델타의 그래프에서의 면적이니까 이것을 탄성 변형 에너지라고 합니다. 탄성이라는 말이 들은 거는 탄성 영역에서만 된다는 얘기예요. 탄성 영역에서만 가능합니다. 탄성 변형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같은 걸 해서 뭐 변형량이라든가 그런 걸 계산할 수도 있는데, 이 단어에서는 그렇게까지 제가 요구하지는 않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단순한 것만 요구를 할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탄성 변형 에너지 하나 더 구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탄성 변형 에너지 하나만 더 구하실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변형량 구하잖아요. 자, 이렇게 재료가 있으면 내가 잡아당겼어. 그러면 이때 변형량 구하잖아요. 2A분의 FL로. 그러면 탄성 변형 에너지 2A분의 F제곱 L로 해서 요거 하나만 더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참고로 얘는 밀리미터 단위 나오죠. 탄성 변형 에너지는 밀리줄 나옵니다. 에너지 단위 줄이죠. 제가 요쪽에 설명하는 영상은 아마 작년에 있는 영상을 좀 짜집기 해서 갖다 붙일 거예요. 그러면은 제 기억에 작년에 있는 영상에서 단위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탄성 변형 에너지는 단위가 밀리줄 단위로 그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할 얘기는 이렇게 두 가지, 경사면에서의 응력이랑 그 다음에 탄성 변형 에너지, 이렇게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PPT를 보시면은 이게 가장 먼저 할 그 경사면에서 받게 되는 응력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PPT 화면인데요. 가장 먼저 보시는 화면은 그냥 수직 단면입니다. 그래서 축방향 하중을 받는 균일한 단면 보가 있고요. 이러한 형태의 보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수직 단면을 잘랐을 때, 여기 어딘가에 수직으로 MN이라고 하는 수직 단면을 잘랐을 때, 그때 받게 되는 응력이에요. 물론 응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응력 그대로 면적분의 힘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여기 가장 마지막에 있는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이때 응력이라는 거는 면적분의 힘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런데 그때 미소한 면적 C만큼을 잘랐어요. 그것을 잘라서 응력을 도시하면은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러한 형태의 응력 표시가 나오시게 될 겁니다. 가렸네요, 좀. 예, 그래서 응력 표시를 보시면은 이러한 C 부분을 아주 잘게 잘랐을 때, 그랬을 때 정육면체 형태의 어떤 미소 영역이 나오게 될 거고요. 이 미소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X방향에 대한 좌표축을 X방향, Y방향으로 나눴을 때 X방향에 대해서 응력을 면적분의 힘이다 라고 계산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하중 P라는 게 가해지게 되면 이 하중 P가 재료를 따라서 이렇게 전달이 되어 가는 거니까 어디 응력을 자르든 어느 미소 면적을 자르든 간에 이러한 형태로 표현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경사면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수직면에 대한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이것을 경사면으로 자르면은 얘기가 조금 달라지게 될 것 같은데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자, 요번에는 똑같은 물체였어요. 똑같은 물체였는데 아까는 수직으로 잘랐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경사를 줘서 잘랐어요. 이렇게. 경사를 줘서 자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사를 줘서 자르게 됐을 때 지금 관심 있는 거는 이 경사를 준 이 면, PQ면이죠. 이 PQ면에서 응력이 어떻게 변형이 되느냐는 거죠. 우리가 어떤 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수직 응력이라는 거는 그 면에 수직이 되는 응력을 수직 응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수직이 되는 하중, 그 다음에 면적, 그래서 응력은 면적분의 힘으로 계산을 하는 거였었죠. 근데 지금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내가 면을 이렇게 PQ라는 면으로 이렇게 잘라버리게 되면은 이때 하중의 방향하고 그 다음에 면의 방향이 서로 수직이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가장 밑에 있는 그림처럼 이건 수직이 아니죠. 그러면 수직이 아니니까 이때 이 PQ라는 면에 대해서 응력을 PQ라는 면에 대해서 X방향 응력, 내가 좌표축을 이렇게 잡으면 XY로 잡으면 X방향 응력 어떻게 되는지 혹은 Y방향 응력 어떻게 되는지, 자, 이쪽 방향 응력 어떻게 되는지 혹은 이쪽 방향 응력이 어떻게 되는지 각각 그것이 궁금하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하려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복합 응력, 조합 응력이 작용을 할 경우에 좀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아마 좀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넘어가는 그러한 용도입니다. 지금 당장 이 단원에서 중요하게 여겨지지는 않을 거예요. 나중에는 좀 필요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재료가 있는데 재료를 하중을 이렇게 받고 있다. 근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 이 미소 면적에 대해서 얘에 대해서 응력을 구하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응력 구하시면 되죠. 근데 이렇게 돼 있는 물체가 있어요. 이렇게 된 면을 잡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면을 잡게 되면 그때 수직 방향이 이 방향이니까 이걸 노말 방향이라고 합니다. 수직 방향이 이 방향이니까 그러면 이 방향에 대해서 응력은 어떻게 계산할 거야?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 주셔야죠.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자,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PQ라는 면에 대해서 응력을 구한다라고 하면 그 PQ라는 면에 대해서 방향을 우리가 노말 방향하고 탄젠트 방향 이렇게 두 가지로 잡습니다. 그리고 좌표축을
수평 방향을 X, 수직 방향을 Y로 이미 잡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과 다르게 이쪽 방향, 그 면에 대해서 PQ라는 면에 대해서 수직 방향을 노멀 방향 N 방향, 그 다음에 나란한 방향, 이 수평항 방향, 이 방향을 탄젠트 방향에서 T 방향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좌표축을 X, Y 좌표축이 아니라 NT 좌표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랬을 때 X축 방향하고 그 다음에 노멀 방향하고 축의 방향하고 그 사이 각도를 세타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면 P만큼의 하중이 가해진 거였으니까 이 P만큼의 하중을 항상 대각선이 돼야 돼요. 하중을 분해를 할 때는 요 각도가 세타니까 N 방향, 그러니까 노멀 방향에 대해서 성분을 N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P만큼의 하중 중에 그 다음에 탄젠트 방향 성분을 V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각도 세타가 여기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노멀 방향 하중 성분은 원래 하중 P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탄젠트 방향 하중 성분 V는 요거는 P라는 하중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P라고 하중을 표현을 안 했으니까 F라고 표현을 해주셔도 무방할 거예요. 그래서 노멀 방향은 F의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시어 방향, 탄젠트 방향은 이거는 F에다가 사인 세타. 이렇게 해서 각각 표현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노멀 방향 성분, 그 다음에 탄젠트 방향 성분, 하중을, 그러니까 이 축에 가해졌던 힘 P만큼을 이렇게 두 개의 성분으로 나눠준 겁니다. 그러면 이 노멀 방향 성분에 의해서는 당연히 뭐가 생기겠어요? 노멀 스트레스가 생기겠죠? 예. 그 다음에 얘에 의해서는 탄젠트 방향, 접선 방향이잖아요. 이 성분에 의해서는 쉬어 스트레스가 생기겠죠. 그래서 노멀 스트레스가 이렇게, 쉬어 스트레스가 이렇게 표현이 각각 되시는 겁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면적인데요. 면적분의 힘이니까 그러면 면적을 A1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면적은 원래 이 사각형의 수직 단면적하고는 다르죠. 수직 단면적을 그냥 A라고 하면은 경사가 졌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경사가 졌으니까 자, 이게 수직입니다. 경사가 이렇게 져 있는 거죠. 이 사이의 각도가 문제에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각도를 세타라고 정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정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이 각도가 세타가 될 겁니다. 이 각도가 이 각도가 세타가 되죠. 그러면은 이 면적은 A, 이 면적을 A1. 그러면 코사인 세타 값이 A1 분의 A니까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면하는 그 PQ라는 면이죠. PQ라는 면에 대한 면적 A1 값은 코사인 세타 분의 A다라고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으로부터 식이 이렇게 되겠죠. A1이 이렇게 나오고 코사인 세타분의 A고 그 다음에 노멀 방향 성분, 그 다음에 탄젠트 방향 성분이 각각 하중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시그마는 얘는 A1분의 노멀 방향 성분이다. 그러면 노멀 방향 성분이 P의 코사인 세타였으니까 이거 분의 코사인 세타분의 A. 마찬가지로 시어 스트레스는 전다 능력은 A1분의 탄젠트 방향 하중 성분, 보면 탄젠트 방향 하중 성분이 P 사인 세타였으니까 이거 분의 코사인 세타 분의 A. 그러면 얘는 A분의 P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얘는 A분의 P 곱하기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공간이 부족하네요. 예. 이렇게 각각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던 전다 능력이나 수직 응력에 대해서 각각 코사인 제곱 세타 혹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의 비율로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노멀 방향 성분이요. 노멀 방향 응력을, 그러니까 노멀 스트레스죠.
스트레스를 시그마 세타로, 그 다음에 쉬어 스트레스를 타우 세타. 세타라는 각도가 들어가 있으니까 첨자 세타만큼을 그냥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각각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이때 앞에서 계산하신 대로 세타 방향 성분은 면적분의 힘에다 코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쉬어 성분은 면적분의 힘에다가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각각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는데 마이너스는 지금 당장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니까 마이너스는 넘기고 생각을 해주셔도 관계가 없을 겁니다. 이건 이제 방향에 대한 건데요. 시어가 지금 위쪽 방향이 아니라 아래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봤기 때문에 위로 문제 마이너스가 붙은 겁니다. 자, 우리 이런 공식 있죠? 백악 공식 있죠? 예, 고등학교 때 배운 백악 공식을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은, 그러면 결국은 시그마 세타는 처음에 시그마 x라는 거는 우리 맨 처음에 그냥 이렇게 수직으로 봤을 때 P만큼의 하중 가해지고 요 면적을 A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시그마 X는 면적분의 힘 요거요. 이거에다가 코사인 제곱 세타를 곱한 것과 같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요겁니다. 얘가 시그마 X라고 그냥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다 코사인 제곱 세타를 곱한 것 같으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를 여기 있는 이 식을 갖다가 집어넣게 되면 이러한 형태의 식으로 표현을 해 주실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전다 능력도 요 식을 갖다가 집어넣게 되면 이러한 형태로 각각 표현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식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각각 경사면에 대해서 수직응력과 전다능력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냐? 지금 결국은 이 수직응력이나 전다능력이 뭐에 대한 함수냐 하면 세타에 대한 함수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몇 도 돌렸느냐, 이 경사 각도에 대한 함수니까 이거를 다시 경사 각도에 따라서 쭉 보게 되면, 우리 경사 각도라는 거는 당연히 마이너스 90도부터 90도까지 변하겠죠. 이렇게 다시 말해서 이렇게 부재가 있으면은 내가 얘를 잘랐어요. 그러면 잘랐으면은 그때 이 각도입니다. 이게 세타예요. 반대로 돌렸으면 요건 플러스 세타겠죠. 반대로 돌렸으면 마이너스 세타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세타에서 플러스 세타까지 쭉 변한다라고 했을 때 수직응력은 노말 방향 성분, 그 다음에 전단 방향 성분 타우죠? 예. 타우요. 타우 세타. 자, 수직응력하고 전단응력이 각각 오른쪽에 보시는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를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수직응력이라는 것은 2분의 시그마 x에다가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니까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에 대한 함수식이 여기서 보시는 이 함수식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를 갖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세타가 0도일 때, 다시 말해서 세타가 0도일 때 가장 크죠. 노말 방향 성분이. 그렇겠죠. 세타가 0도라는 거는 이 방향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방향은 X방향과 같은 방향이니까 세타가 0도면은 노말 방향하고 그 다음에 X방향이 같은 방향이니까 당연히 수직응력은 처음에 있었던 면적분의 힘하고 똑같아지겠죠. 만약에 90도다. 양쪽 끝에 90도다. 그러면 코사인 2세타니까 코사인 90도네요. 그러면 0이 나오게, 다시요. 코사인 180도네요. 그러면 0이 나오시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최대 수직응력은 세타가 0일 때입니다. 그래서 이만큼이고요. 자, 45도일 경우에, 양쪽에 45도일 경우에는 최대 수직응력의 절반만큼의 수직응력이 가지게 되죠. 그래서 45도일 경우에는 얼마다? 시그마 세타 값은 2분의 시그마 맥시멈. 다시 말해서 2분의 시그마 x. 예.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전다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전다능력은 밑에 있는 그래프처럼 되는데요. 세타가 0일 때는 0이네요. 세타가 양쪽 90도일 때도 마찬가지로 0이고, 언제일 때 전다능력이 가장 크냐? 45도일 때 전다능력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세타가 0도나 세타가 플러스 마이너스 90도일 때는 전달 능력은 0이고 세타가 45도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근데 세타가 마이너스 45도일 때 양의 최대값, 플러스 45도일 때 음의 최대값을 갖는다. 요거는 체크만 해두세요.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최대 전달 능력의 크기는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요. 세타가 0일 때, 세타가 0도일 때 얘는 수지극력이죠. 수지극력 같은 경우는 X랑 같아요. 다시 말해서 수지극력이 최대입니다. 대신 전달 능력은 얼마예요? 0이에요. 여기처럼. 자, 세타가 45도일 때, 세타가 45도일 때, 자, 얘는 수지극력은 절반입니다. 2분의 세타 X예요. 전달 능력은 최대입니다. 얼마냐? 얘가 맥시멈 값이고 이게 얼마냐면 2분의 시그마 세타예요. 같네요. 예, 같습니다. 45도일 때는 수지극력과 전달 능력의 크기가 같아요. 그리고 0도일 때는 수지극력은 최대, 전달 능력은 0이 됩니다. 90도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90도일 때는 다 0이죠. 예. 그래서 세타가 90도일 경우에는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 90도일 경우에는 수지극력이나 이거나 전달 능력이나 모두 다 0입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90도일 때는 그닥 중요하지는 않고요. 0도일 때도 우리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어차피 이건 알고 있는 얘기니까. 우리 중요한 거는 요거 45도일 때 하나 신경 써주세요. 45도일 때 수지극력과 전달 능력의 크기가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P만큼의 하중이 가해질 때, 죄송합니다. 네, P만큼의 하중이 가해질 때요. 이 P만큼의 하중이 각각 가해질 때, 그랬을 때 미소 면적을 이 단면에, 이 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잡은 경우가 있을 거고 수직이 아니게 잡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수직으로 잡을 경우에는 이렇게 수직으로 잡은 면입니다. 요거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시그마 X만큼의 응력이 가해지면 그냥 그거 그대로. 근데 B처럼 어떻게 45도로 잡게 되면은 전달 능력은 2분의 시그마 X, 수직 응력도 2분의 시그마 X 이렇게 각각 나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지금 전달 능력이 아까 밑에 방향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반대쪽 대칭입니다, 항상. 그래서 반대쪽 대칭도 나오는 거고요. 수직 응력이 노멀 방향하고 시어 방향 둘 다 있네요. 여기는 노멀 방향, 탄젠트 방향입니다. 죄송합니다. 노멀 방향하고 탄젠트 방향. 두 개 다 수직 응력을 갖게 되죠. 그래서 수직 응력은 노멀 방향하고 탄젠트 방향 둘 다 수직 응력, 전달 능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성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다시 종합 응력할 때, 조합 응력을 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마 모어 서클이라는 거를 아마 배우시게 될 텐데 그때 설명이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거기까지 진도를 나갈지는 아직 미정이니까. 예, 여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축하중을 받는 부재의 최대 전달 능력은 최대 추궁력의 절반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 전달 능력은 맥시멈 값은 2분의 시그마 X였었죠. 언제서? 세타가 45도일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재료가 인장에 비해서 전단에 훨씬 취약한 경우가 되는 거고요. 한번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을 겁니다. 인장보다 전단이 절반 정도밖에 못 버틴다. 요거 얘기예요. 전단에 의해서 대부분 파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거는 취성 재료인데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 같은 경우 하중을 가하게 되면은 이렇게 45도 단면으로 잘라지게 되는 거예요. 압축을 받는 목재는 45도 전단에 의해서 파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장을 받고 있는 금속입니다. 인장 시험을 하게 되면 이렇게 금속편에 45도 방향으로 물결 무늬가 생겨요. 이건 탄성 재료이기 때문에, 탄소성 재료이기 때문에 깨지지는 않는데 대신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물결 무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길이가 0.5m, 예, 길이가 0.5m, 단면적이 1200mm 제곱인 균일 단면봉에 이제 90kN만큼의 압축 하중을 받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25도 절단된 면 PQ에 작용하는 응력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얘기예요. PQ에 작용하는 수직 응력이랑 그 다음에 전단 응력이 각각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되었었죠. 앞에서 수직 응력은 2분의 시그마 이거에다가 시그마 x라는 식을 썼었죠. 우리 시그마 x 이거는 면적분의 힘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자, 이거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 그 다음에 타우 세타는 전단 응력은 마이너스 2분의 시그마 x의 사인 2세타. 그래서 이 식 그대로 적용을 해서 넣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B번 문제는, 자, A번 문제하고 B번 문제는 이렇게 그림이 잘린다고 보시면 될 건데요. B번 문제는 A, B 사이를 고정을 시켰어요.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열을 가합니다. 33도씨만큼을 가해요. 그러니까 하중이 가해진 상황이 아닙니다. 90kN만큼이 가해진 게 아니라 온도를 가한 거야. 온도를 가했더니 이 RS면에 작용하는 압축응력이 RS면에 작용하는 압축응력이니까 수직응력 이거겠죠. 시그마 세타가 이게 얼마라고 그랬냐면 65MPa라는 얘기예요. 이거였다. 그러면 이때 작용하는 여기 작용하는 전단응력은 얼마냐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게 안 줬죠. 여기 작용하는 여기 이렇게 작용하는 수직응력이 얼마인지가 안 줬죠. 수직응력은 아마 열응력으로 주어지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온도 증가량만큼 응력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열응력으로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찾으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C번 문제는 허용하는 수직응력이 82MPa이고 허용하는 전당력이 40MPa. 저 계산을 잘못했네. 82MPa, 80이라고 잘못. 예, 잘못한 것 같네요. 예,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은, 봉의 최대 허용 온도 상승량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칠판으로 넘어가서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A번 문제하고 B번 문제는 별도의 문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A번 문제부터 한번 풀이를 보도록 할게요. 자, A번 문제는요, 뭐 단순한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봉이 있을 때, 봉에 양쪽에서 압축응력이 가해져요. 이렇게 압축응력이 가해집니다. 얼마냐면 압축 하중이죠. 90kN만큼의 압축 하중이 가해집니다.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뭘 찾으실 수 있냐면은 수직 응력을 찾으실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내가 미소 면적을 잡았다라고 하면 예. 얘를 미소 면적을 이렇게 잡았다. 여기 이렇게 미소 면적을 잡았다라고 하면 얘는 압축 응력을 받게 될 겁니다. 수직 응력이죠. 시그마 x다라고 할게요. 당연히 면적분의 힘이죠. 그러면 90kN이니까 공 3개, 면적은 1200mm 제곱.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계산해 주시면 75 나옵니다. 그래서 75MPa만큼의 수직 응력을 받는 거야.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야? 돌리겠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리겠다는 얘기예요. 몇 도만큼 돌리겠다는 얘기냐면 25도만큼 돌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제에서 25도 돌렸죠? 자, 이쪽 방향이 시그마 x가 75MPa인데 얘를 25도만큼 돌리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시그마 세타 그 다음에 타우 세타가 각각 얼마냐? 수직응력하고 전단응력이 각각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그러면 그냥 넣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시그마 세타는 2분의 시그마 x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 그러면 2분의 75 곱하기 1 플러스 코사인 25도의 2배니까 50도. 예. 그냥 계산기 두둑두둑 끼시면 돼요. 그러면 61.5MPa. 그러면 타우 죄송합니다. 전단 응력이죠.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시그마 x의 사인이죠. 사인 2세타. 깔끔하게 쓰자. 사인 왜 이러지? 사인 2세타. 그러면 다 있으면 마이너스 2분의 75에다가 사인 50도.
해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는 방향이니까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아마도 이거 정답은요. 시그마가 이 수직 응력이 마이너스 나올 거예요. 압축이기 때문에 전단 응력이 플러스 나오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할게요. 뭐 방향이니까요. 아직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신경을 못 쓸 겁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이렇게 각각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이게 1번 문제고요. 자, 2번, B번하고 C번은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번 문제를 보시면은, 이런 얘기인데요. 봉이 이렇게 있는데, 봉이 온도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만큼 늘어나게 되겠죠. 자, 이게 온도 변화량 때문에 늘어나는 거예요. 알파 L의 델타 T만큼 늘어나게 되겠지. 근데 그거 늘어나지 못하게 했잖아. 양 끝에서 막고 있잖아. 막고 있으니까 다시 힘 때문에 변형이 될 겁니다. 줄어들게 되겠죠. 이거는 2A분의 FL이에요. 두 개가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 돼. 그래서 두 개 같다. 알파 L의 델타 T랑 2A분의 FL이 같다. L 지워지고 면적분의 힘이죠. 면적분의 힘이 시그마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면적분의 힘. 이게 꼭 힘이 아닌 것처럼 돼버렸네. 자, 면적분의 힘. 그러면 이 식은 다 했으면은 2분의 1 곱하기 시그마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요거를 앞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시그마 값은 어떻게 쓰냐면 알파 2 델타 t에 아마 나오긴 했을 겁니다. 이것을 시그마 t 열응력이라고 합니다. 열응력이에요. 즉 재료가 외부에서 열을 받아서 온도가 올라가서 열 팽창을 해야 되는데 그 팽창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지금 이 그림처럼 양쪽 끝을 꽉 막고 있어가지고 온도가 올라가면은 길이가 늘어나야 되는데 길이가 늘어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응력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때 발생하는 응력이 이거다라는 얘기예요. 알파 2의 델타 t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이 열응력이 얼마냐? 자, 시그마 t는 열응력은 알파 2의 델타 t니까 알파 값이 문제에서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이네요. 그 다음에 역률이 110GPa 110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온도 변화량이 33도씨 B번 문제입니다. 33도씨 그러면은 요거 계산을 해주시면 얼마나 하냐면 72.6 나와요.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열응력은 72.6MPa입니다. 즉 A번 문제는요. A번 문제는 양쪽에서 힘 때문에 응력이 발생을 했으면 B번 문제는 힘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열 때문에 응력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미소 면적을 잡았다라고 하면 이 미소 면적의 응력이 이쪽 방향으로 72.6MPa의 응력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겠네요. 압축 응력일 테니까. 앞에서도 그냥 인장 응력으로 했으니까 여기서도 인장 응력으로 하셔도 되는데, 압축 응력으로 하셔도 되고, 인장 응력으로 하셔도 되고, 아직 방향에 대해서는 신경 쓰진 않으셔도 됩니다. 72.6MPa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요거를 이렇게 돌리자는 얘기야. 이렇게 돌리자는 얘기야. 그랬을 때, 얘가 얼마라고 문제에서 주어졌냐 하면은 65MPa이래요. 자, 이게 72.6MPa인데 요 각도 안 줬어. 그리고 또 뭘 찾으래? 얘 찾으래. 요거 찾으래. 요거 두 개 찾으라는 얘기예요. 방향은 얘 지금 시그마 t가 압축인데 제가 그냥 인장으로 표현됐어요. 여러분들 인장으로 표시한 거 뭐 인장이냐 압축이냐 그거 구분은 지금은 하지 마세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자 이거는 문제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얘 알려줄게. 그리고 요것도 알려줄게. 그러면은 우리가 시그마 세타 값은 2분의 시그마 x 여기서 이제 시그마 t가 되겠죠. 요게 시그마 x 이게 되겠지. 자 이거에다가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잖아. 여기서 뭘 알려주겠다는 얘기야? 요거 알려주고 요거 알려주겠다는 얘기야. 대신 뭐 찾으래? 얘 찾으래.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값을 넣어서 한번 보죠. 자 72.6 이퀄 죄송합니다.
72.6이죠. 시그마 세타가 65죠. 65 이퀄 2분의 72.6에다가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 이렇게 되시는 거죠. 되셨을까요? 예, 그러면은 이거 쭉 정리하면은 코사인 2세타 값이 얼마냐면은 0.793 나옵니다. 그 코사인 가지고 찾으시면 되죠. 세타 값은 18.6도. 그래서 세타 값은 18.8도네요. 18.8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세타 값이 18.8도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다시 타우의 세타 값은 이거는 2분의 시그마 x에다가 사인 2세타 그러면 2분의 시그마 x 시그마 t 72.6 곱하기 사인 2 곱하기 18.8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계산해 주시면 요거는 22.1 메가파스칼 나오시겠네요. 되셨겠죠? 자, 각도 구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됐고요. 3번 문제 볼게요. 자, 요번 허용 수지 응력이 82 메가파스칼이고 허용 전달 응력이 40 메가파스칼이래요. 그러면 허용 응력을 초과하지 않는다면은 최대 허용 상승 온도값은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허용 수직응력은 몇 도일 때 나오죠? 저 수직응력의 최대값은 언제일 때 세타가 0도일 때 나왔었죠? 시그마 t랑 똑같겠네. 시그마 x. 문제에선 시그마 t 혹은 시그마 x. 어차피 수직응력이 열응력이니까. 그 다음에 전달응력의 최대는 얼마일 때 세타가 45도일 때 나왔었죠? 뭐냐 이건. 예, 세타가 45도일 때 나왔습니다. 세타가 45도일 때 이때 허용 전달 능력이 나왔었죠. 얼마예요? 예, 2분의 시그마 t가 되겠죠. 2분의 시그마 t의 사인 2세타잖아. 사인 2세타 사인 90도니까 2분의 시그마 t죠. 그래서 허용 수직응력, 수직응력의 최대값이 그냥 시그마 t랑 똑같아지는데요. 이게 뭐보다 작아야 되냐면 이거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얘는 이거보다 작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시그마 t 값은 알파 2의 델타 t인데 이게 그냥 허용력보다 작으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델타 t 값은 알파 2분의 시그마 a다. 다 했으면은 시그마 a가 문제에서 82메가파스칼 82 알파 값은 문제에서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 이 값은 110 하나 둘 셋 예. 계산해 주시면 37.3도씨 나오네요. 자, 예, 요식 이번에는 요식 가지고 계산해 볼까요? 자, 2분의 알파 2의 델타 t 작거나 같아야 된다. 허용 전달 능력이 40메가파스칼 40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델타 t 값은 작거나 같아야 된다. 40 곱하기 2분의 알파 2니까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 곱하기 12000 되네요. 온도가 조금 더 작겠죠? 얘보다. 이것보다 이게 대략 한 37도씨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온도는 델타 t 값은 37도씨 이하가 돼야 된다. 라고 정의를 내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제는요, 그냥 한번 풀어보시는 의미를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예제니까 꼭 푸셔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한번 풀어보시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보시면 될 거고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탄성 변형 에너지예요. 탄성 변형 에너지인데, 이거는 그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랑 동일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 칠판 안 펴고 그냥 여기다 직접 할게요. 자, 우리가 탄성력에 대해서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있었죠. 용철이 이렇게 있고 용철 탄성 계수가 K이다. 그랬을 때 내가 얘를 이렇게 잡아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X만큼 잡아당겼다. F만큼의 힘으로. 자, 그러면 이때 F하고 X에 대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죠. 기울기가 K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얘를 잡아당기는 1,
W입니다. 이거는 인테그럴 F의 dx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그래프상에서의 면적이죠. 적분을 하셔야 되니까. 그럼 면적은 내가 x만큼 잡아당겼다 그랬을 때 힘이 탄성력이 F였다.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얘는 2분의 1 곱하기 F에다가 x를 곱한 것 같아요. F가 탄성력이 후계 법칙에서 k 곱하기 x니까 집어넣어주면 2분의 1 kx 제곱입니다. 이만큼의 1이 뭐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죠. 지우는 게 없네요. 에너지. 네, 이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다?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그래서 2의 2로 표현을 하죠. 2분의 1 kx 제곱이었어요. 자, 이거는 용철에 대한 얘기죠. 우리는 용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봉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렇게 봉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봉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내가 봉을 P라는 하중으로 잡아당겨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봉을 P라는 하중으로, 그림은 요 그림 그냥 쓸게요. 봉을 P라는 하중으로 잡아당기게 되면 왼쪽에 있는 그래프랑 마찬가지로 하중하고 변형된 거리 사이의 관계가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를 갖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탄성 영역에서만이죠. 우리 스트레인 에너지 탄성 변형 에너지거든요. 탄성 영역에서만 따져줍니다. 우리 지금 얘기하는 건 탄성 영역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델타만큼 변형이 됐어? 그때 하중이 P야. 그러면 그때 면적이 마찬가지로 한 1의 양이 되고 이게 탄성 변형 에너지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탄성 변형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 형 에너지 기울은 U로 표현을 합니다. 얘는 적분하시려면 적분하시고요. 적분하실 필요 없이 얘는 2분의 1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가로가 델타, 세로가 P. 그래서 2분의 1 P 델타로 표현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델타가 우리 델타 앞에서 어떻게 썼어요? 계속 2A분의 PL로 썼었죠.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 싹 집어넣으시면은 결국은 탄성 변형 에너지는 2A 분의 P 제곱에다가 L을 곱한 걸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가 탄성 변형 에너지예요. 용철을 잡아당겼을 때, 용철을 탄성 계수가 K인 용철을 X만큼 잡아당겼을 때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2분의 1 kx 제곱으로 계산하는 것처럼 봉을, 이러한 샤프를 잡아당겼을 때 델타만큼의 길이로 잡아당겼을 때 P만큼의 하중을 가해서 델타만큼의 길이로 잡아당겼을 때 탄성 변형 에너지는 2의 2분의 P 제곱 L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델타 값하고 P 값이 주어졌으면 그냥 2분의 1 P 델타로 표현을 해주셔도 무방할 거고요. 자, 그래서 탄성 변형 에너지는 2의 2분의 P제곱 L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옆에 있는 식은 델타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변형량이 주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대부분 이제 하중이 주어지는 경우니까 왼쪽에 있는 이 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을 거고요. 밑에는 강성도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건데 우리 앞에 그 강성 안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사용하실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요것만 신경을 써주시면 돼요. 근데 재료는 탄성 변형만 하는 건 아니죠.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항복점이냐? 여기 어디쯤이 항복점이 되겠네요. 물론 Y축이 하중입니다. 여기서 이제 소성 변형, 항복이 일어난 거예요. 1딩입니다. 1딩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은 탄성 변형을 지나서 소성 변형까지 갔어요. B에서 하중을 제거했습니다. 하중을 제거하면은 일부 복원이 돼야죠. 그래서 여기까지 복원됐어요. 이거는 영구 변형입니다. 요만큼만 탄성 복원이죠. 그러면 이 경우에 탄성 변형 에너지는 이 면적이 탄성 변형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소성 변형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탄성 복원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탄성 변형 에너지가 발생을 할 것이고 그때 탄성 변형 에너지는
마찬가지로 2a 분의 p제곱 L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런 얘기고요. 만약에 불균일하게 봉이 나와져 있다. 만약에 봉이 불균이래요. 예, 따로따로 구하세요. 여기에 U, 여기에 U. 따로따로 구해서 총합 시그마 더해주시면 됩니다. 따로 구해서 더해주시면 된다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재료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구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변형되는 양이 따로 있을 테니까, 아니면 각각의 부재가 가해지는 하중이 따로 있을 테니까 따로따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이거는 잠시만요. 역시나 카메라 없으면은 편해요. 자, 예제를 한번 풀어보죠. 두 개만 해볼게요. 자, 부재가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면적이 100mm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면적이 50mm 제곱 해줄게요.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해볼게요. 자, 얘는 길이가 200mm고요. 그 다음에 얘도 길이가 200mm입니다. 예, 이렇게 각각 주어졌다라고 해볼게요. 하중을 한번 가해볼까요? 얘, 얼마나 갈까? 5kN 가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아래쪽 방향으로 5kN 가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쭉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 탄성 변형 에너지가 얼마냐라고 만약에 물어봤어요. 토탈 탄성 변형 에너지가. 요거 저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거죠? 분해하는 거. 이거는 그냥 유니폼하지 않게 non-유니폼하게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니까 부정 정보는 아닙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거는 아니에요. 변형이 자유롭기 때문에 정정보에 속하게 될 거고, 대신 하중이 균일하지 않게 가해지는 경우예요. 그러면 얘는 요거랑 요거로 나눠졌죠. 그래서 위에 있는 물체, 밑에 있는 애, 예, 역률 200GPa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애, 밑에 있는 애 두 개로 나눴어요. 밑에 있는 애 아래쪽 방향으로 5kN입니다. 당연히 위로 5kN 가해져야 되겠죠. 자, 얘 이거 물체가 받는 힘들의 압력 0이다라고 하면은 다시 뭐가 나오겠어요? 이것으로부터 10kN 나오겠죠. 그래서 위로 10kN, 그러면 아래로 10kN. 그래서 요 놈이랑 더해서 이렇게 나오시는 겁니다. 우리 앞에 저번 주에 배운 거는 그래서 이거였어요. 그래, 그러니까 델타 1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2a분의 pl이다. 그래서 하중이 10kN이야. 하나, 둘, 셋. 길이가 200mm야. 그 다음에 역률이 200GPa이야. 하나, 둘, 셋. 면적은 100이야. 예. 그래서 공 2개 지워지고, 공 4개 지워지고, 2 지워지고, 0.1mm 변형되네요. 자, 얘는 델타 2입니다. 2a분의 pl이에요. 그래서 200, 하나, 둘, 셋, 면적이 50. 그 다음에 하중이 5kN이네요. 그 다음에 길이가 마찬가지로 200. 그러면 200, 공 3개, 공 3개 지워지네요. 5 지워지고, 얘도 0.1mm 늘어나네. 예, 인장. 그래서, 델타의 토탈은 0.2mm. 예, 이게 저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얘기죠. 자, 오늘은 그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 변형되는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저장된 에너지 U1이라고 하면, 이거는 2a분의 P제곱 L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P제곱 하나, 둘, 3개네요. 됐죠? 아니죠? 10kN니까 제곱해 주시면은 여기에 하나, 둘, 셋, 4개가 더 붙겠죠. 200 이렇게 나오실 거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200 하나, 둘, 셋 곱하기 면적 100. 예. 숫자 너무 많다고
헷갈려 한다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지워지고요. 하나, 둘, 셋, 넷, 5개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5개 지워지죠. 그러면 1000 남잖아요. 1000을 2로 나누니까 500 나오겠네요. 500줄. 에너지니까 줄. 앞에서 에너지 단위 얘기도 안 했네요. 에너지는 줄이죠. 에너지는 1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인테그럴 F의 ds입니다. 힘에다가 거리를 곱하니까 뉴턴미터. 우리 뉴턴미터 모멘트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뉴턴미터는 에너지입니다. 줄이에요. 뉴턴미터가 2개라는 얘기죠. 그래서 뉴턴미터라는 단위를 2개로 나눠서 에너지로 들어가게 되면은 얘는 줄이 되는 거고요. 이게 모멘트로 들어가면은 그냥 뉴턴미터.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2개가 의미가 다르죠. 에너지로 쓰게 되면은 이거는 스칼라라고 해서 방향이 없는 물리량이고요. 모멘트는 회전 방향이 있잖아요.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그래서 이거는 벡터입니다. 2개가 의미가 달라요. 여튼 그래서 200줄, 500줄이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U2예요. 그러면 이거는 2a 분의 p 제곱 l 마찬가지로 2 곱하기 2 하나 둘 셋 면적은 50이었네요. 그 다음에 p 제곱 500이에요. 5000입니다. 제곱해 주시면 25 하나 둘 셋 곱하기 200 지우고 하나 지우고 공 2개 지워졌죠? 공이 하나 둘 셋 넷 그럼 여기도 하나 둘 셋 4개 지워집니다. 2 하나 살아남았네요. 5 지울까요? 5, 25 그러면 2분의 500 250줄이네요. 예. 그래서 에너지 토탈은 자, 조심하셔야 되는 거 U1 플러스 U2입니다.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 아니에요? 제가 방금 위에서 말씀드렸죠. 에너지는 스칼라입니다. 스칼라는 뭐예요?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 없어요.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합이에요. 더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 750줄만큼의 에너지가 저장된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탄성 변형 에너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 문제 하나 가지고 저는 그러면은 이러한 문제 하나를 이용을 해서 뭘 구하라고? 변형량 구하라고, 탄성 에너지 구하라고, 그 다음에 시그마도 구하라고 할 수 있겠죠. 시그마 1, 시그마 2 각각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했었던 이러한 단순한 예제를 이용해서 시그마가 얼마냐, 변형량이 얼마냐, 탄성 변형 에너지가 얼마냐 3개 다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정정보의 경우도 그렇고요. 부정정보의 경우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내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요번에 인클래스에서 해야 되는 게 이제 문제를 내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내시려면 뭐 이러한 형태로 하면은 일단 부정정보만을 뺀 나머지 문제는 다 만드실 수가 있겠네요. 하나의 문제만 이용을 해서요. 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보죠. 자, 연속된 물체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하죠. 보시는 바와 같이 적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을 해서 변이량을 만약에 우리가 에너지를 알고 있다면 오히려 얘를 그래서 1의 양을 계산을 해서요. 이거는 뭐냐면은 자, 먼저 첫 번째 스텝 1의 양을 계산합니다. 1의 양을 계산하면 그 1이 에너지로 전환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는 같아요. 그런 다음에 그걸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아니까 델타 값을 오히려 추적을 하는 겁니다. P분의 2U라고. 왜? 얘가 2분의 1 P 델타였었잖아요. 그래서 델타 값을 구하는 그러한 형태예요. 이건 예제를 한번 나중에 풀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 거죠. 뭐 얼마만큼의 1을 해줬는지를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뭐 인테그럴 F의 ds니까 이거 가지고 계산을 해준 다음에 그거를 이용을 해서 델타 값을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예제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변형 에너지 밀도라는 거는 단위 면적당 변형 에너지 밀도인데요. 단위 최적에 대해서 변형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변형 에너지를 최적으로 나눠주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변형 에너지라는 게 EEA 분의 P 제곱 L이고요. 그 다음에 최적이라는 거 볼륨이죠. 면적 곱하기 길이잖아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가 길이, 얘가 면적. 예.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이 변형 에너지 밀도라는 거는 최적으로 두 개가 똑같아 보이네요. 예. 최적으로 탄성 변형 에너지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AL 분의 큰 거죠. EEA 분의 P 제곱 L이니까 여기서 A가 지워지면 안 되죠. 예, 지워지면 안 되죠. 이렇게 나오니까 L하고 L이 지워져야죠. 이거 지워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EEA 제곱 분의 P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시면 변형 에너지 밀도예요. 많이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탄성 변형 에너지에서 나오는 이제 예제인데요. 보시면은 지금 실린더가 있고 실린더에 이제 볼트 4개로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실린더 안에 압력 P가 가해지게 되면은 그것만큼이 볼트에 이제 작용을 하겠죠. 하중이. 자, 그래서 볼트에 대한 상세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원래 볼트에 대한 상세 그림이 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볼트에 대한 상세 그림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볼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쉔크고, 그 다음에 여기가 너트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서 너트가 이렇게 가해지는 거고. 자, 얘가 볼트고, 얘가 너트예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볼트의 지름이 문제에서 얼마라 그랬냐면 D9, 얘가 13mm. 그 다음에 여기가 나사산이 있는 부분이죠. D가 13이고요. 골지름이 10mm. 자, 이게 DR이고 이게 10mm. 자, 이러한 볼트입니다. 그리고 쉔크 부분의 길이가 얼마라고 문제에서 주어졌냐면 얘가 G인가요? 예, G네요. G가 40mm. 그 다음에 나사산이 있는 부분부터 너트가 있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T라고 주어졌고 T가 6.5mm 이렇게 주어진 볼트는 원래는 이러한 형태의 볼트예요. 그러면 이때 이 볼트가 하중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볼트의 머리 부분에서 하중이 하나가 걸리겠죠. 그 다음에 볼트의 너트 부분에서 하중이 하나가 걸릴 겁니다. P. 자, 그래서 요거를 볼트가 받는 하중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 볼트는 축방향 하중을 받는 물체고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P라는 하중, 여기서 P라는 하중으로 당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축방향 하중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 지점의 지름이 D, 이 지점의 지름이 DR입니다. 그리고 얘는 G값, 그리고 요거는 T값이 되는 거죠. 이게 원래 볼트예요. 볼트. 네, 이게 원래 볼트라고 하면 B번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런 얘기죠. A번에서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거. 쉔크의 지름이 나사의 지름과 같도록 볼트의 쉔크를 깎는다. 다시 말해서 두 번째 거는 이런 얘기예요. 그냥 단위 없이 이렇게 기다란 볼트죠. 여기서 P만큼의 하중을 갖는 거고 그냥 어디서나 다 DR 지름은 그리고 길이는 G 플러스 T 이렇게. 그러니까 쉔크 부분을 깎아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자, 이게 두 번째 거가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거 같은 경우는 한 쌍의 볼트. 자, 커다란 이렇게 기다란 한 쌍의 볼트를 사용을 하겠다. 근데 여기서 안 준 게 하나 있어요. 얘를 쉔크를 깎은 다음에 길이도 길게 하는 건지 아니면 쉔크를 그대로 뒤로 넣은 상태에서 길이를 길게 한 건지 그거에 대한 얘기가 좀 안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쉔크의 길이도 깎았고 그 다음에 길이도 길게 했고 그러니까 이게 A번이다 라고 하면 요거를 B 그 다음에 C번 상황은 이거를 길이를 쭉 길게 한 걸로 그래서 C번 상황은 이렇게 그래서 세 가지를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상황은 원래 볼트를 가했을 때 원래 볼트로 설계를 했을 때 원래 볼트는 2단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단이 있는 이런 형태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은 쉔크를 깎았어. 그래서 단이 없게
이렇게 한 상황. 세 번째 상황은 단이 없으면서도 길이가 길어지게 340mm가 됐네요. 길이가. 예, 이렇게 했을 때 각각에 대해서 에너지가 얼마만큼 저장이 될 수 있는지 볼트들의 에너지 흡수 능력을 비교하여라. 저장할 수 있는 스트레인 에너지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보아라. 한번 비교해보아라. 그런 뜻이 될 겁니다. 칠판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이요. 첫 번째 상황은 이런 상황이죠. 쉔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사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상황은 쉔크 없이 나사까지 있는 데가 쭉 얇은 거. 세 번째 상황은 아주 긴 거. 중간을 자를게요. 이렇게 아주 긴 거. 이런 상황이고요.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하중은 똑같을 겁니다. 어차피 압력 용기 내부 압력이니까요. 이거는 작용 반작용 때문에 어디서나가 같을 거고요. 자, 얘는 단위 얘가 D, 그 다음에 요거는 DR. 그 다음에 이 길이가 문제에서 G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요거는 T.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거는 그냥 G 플러스 T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문제에서 L이라고 주어졌고요. 자, 문제에서 주어진 값들은 다 있을 겁니다. G 값이 뭐 40이었나 그랬었죠. 그 다음에 L 값이 G 값이 40이고 T 값이 6.5, L 값이 340. 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저장된 에너지 얘를 U1이라고 할게요. 두 개 부분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두 개 부분 나눠야 되겠죠. 우리 저장된 에너지는 2a 분의 P제곱 L이니까 왼쪽에 있는 첫 번째 부분을 1번, 얘를 2번 부분이라고 나누면은 나눠서 그냥 각각 구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하중 P 똑같잖아요. 작용 반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눠서 2, 그 다음에 4분의 파이 D 제곱 면적이니까 그 다음에 P제곱에 L은 G값 플러스 2 곱하기 4분의 파이 DR의 제곱 분의 P제곱의 T. 자, 이게 첫 번째 부분에서의 에너지가 되겠죠. 뭐 똑같은 거 뽑아내면 파이 2가 뽑아내지려나요? 그 다음에 2P제곱에 D제곱분의 G 플러스 DR의 제곱분의 T. 자, 이런 식으로 뽑아내실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 거. U2라고 할게요. 자, 얘는 2의 4분의 파이. 자, 요거 지름이 DR이었어요. 그러면 DR의 제곱분의 P제곱의 G 플러스 T.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파이 2분의 2P제곱 뽑고요. DR의 제곱분의 G 플러스 T. 이런 식으로 표식이 나오시게 될 겁니다. 마지막 거요. U3라고 하죠. 자, 얘는 그냥 기다란 거죠. 그러면 2 곱하기 4분의 파이. 자, 이것도 그냥 쉔크 깎은 걸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DR의 제곱분의 P제곱의 L. 다시 같은 식으로 정리를 하면 2P제곱이 되고요. DR의 제곱분의 L.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네요.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U1 대 U2 대 U3의 비율입니다. 자, U1 대 U2 대 U3의 비율, U1은 D제곱분의 G 플러스 DR의 제곱분의 T가 되겠죠? 이거 대 DR의 제곱분의 G 플러스 T, 이거 대 DR의 제곱분의 L. 뭐 나머지 얘네는 다 똑같으니까 지워질 것이고요. 예, 이거 그냥 값 넣어서 계산하시면 돼요. 값 넣어서 계산하시면 0.3 대 0.465 대 2. 즉, 다시 말해서 길이가 길면 그만큼 저장된 에너지가 많아진다는 얘기. 그 다음에 지름이 작으면은 요거랑 요거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자, 지름은 작을수록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길이가 길수록, 그럴수록 저장되는 에너지가 많아진다. 자, 스트레인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 예제를 통해서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2단원에서는 가장 먼저 첫 번째 뭐부터 배웠나요? 잠깐만요. 첫 번째
우리 축방향 변형에 대해서 배웠죠? 축방향 변형에 대해서. 그래서 축방향 변형이 어떻게 되느냐? axial 디포메이션하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스먼트하고 구분해 드렸었고요. 축방향 변형 델타 값은 2a 분의 pl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축방향 변형에 대해서 수업을 쭉 한 다음에 이거에 의해서 응용되는 문제가 non 유니폼한, 그러니까 일정하지 않은 하중을 받는 플러스 자유단. 다시 말해서 이렇게 물체가 있으면은 한쪽은 고정이 되어 있고 한쪽은 고정이 되지 않는 이러한 물체에 대한 얘기를 했었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했던 거는 우리 저번 시간에 한 부정정보입니다. 부정정보예요. 부정정보는 길이 변화량이 정해져 있는 애. 걔네들이 부정정보였었고요. 저희 부정정보 같은 경우는 먼저 첫 번째 스텝이 자유물체도를 그린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자유물체도로부터 물체가 받는 힘들의 압력은 0이다. 혹은 물체가 받는 모멘트의 총합은 0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으로부터 F1 플러스 F2 이퀄 얼마다 라는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편형 사유 관계식 델타 1하고 델타 2가 같다고 나올 수도 있고요. 델타 1 대 델타 2의 비율이 1대 2다. 뿅뿅뿅 대 뿅뿅뿅이다 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델타 1 플러스 알파가 델타 2다 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었었죠. 여튼 이렇게 해서 이것으로부터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E1A1 분의 F1 L1 이퀄 E2 A2분의 F2 L2다. 즉 델타 1은 이거고 델타 2는 이거니까 얘를 각각 이거를 각각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세 번째식, 요게 첫 번째식, 두 번째식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두 번째식이 나와야 됩니다. F1 플러스 뿅뿅 F2는 뿅뿅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식하고 이 식을 연립을 해서 찾는 목적은 그거죠. 연립해서 F1 얼마? F2 얼마? 그러면 F1하고 F2 찾았으니까 그것으로부터 시그마 1 얼마? 시그마 2 얼마? 시그마 1, 시그마 2 찾았으니까 이것으로부터 델타 1 얼마? 델타 2 얼마? 예, 이거였습니다. 하는 게요. 위에 축변형 문제에서는 그냥 델타 1 얼마, 델타 2 얼마 요거 찾으시면 되는 거였는데요. 요건 조금 단계가 단계가 좀 더 길었었죠. 그 다음에 오늘 한 거는 세 번째 한 거는 이제 경사면 응력이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해서 재료가 이렇게 있을 텐데 자 여기에 F만큼의 하중이 가해졌어요. 단면적이 A야. 에어리어는 A예요. A, 대문자 A. 자, 그러면 이때 시그마 최대값은 면적분의 힘으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자, 이랬을 때 만약에 내가 여기에 단면적을 이렇게 잡아요. 자, 이렇게. 그러면 수평 방향하고 세타만큼의 각도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타만큼의 각도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세타 방향, 이거는 2분의 시그마 맥시멈 값에 이거에다가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 그 다음에 전단은요, 타우 세타는 2분의 시그마 맥시멈에다가 곱하기 사인 2세타. 이렇게 각각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이거 맞나요? 맞나? 45도니까 코사인 90도 0 맞네요. 그 다음에 얘는 45도일 때 사인 90도 1 맞네요. 예, 그러네요. 이 식 맞네요. 외운 건 아닌데 그냥 외워졌네요. 외우지 마세요, 이런 거. 그래서 세타 값이 45도일 때, 이럴 때 시그마 세타나 타우 세타나 둘 다 얼마다? 2분의 시그마 맥시멈이다. 45도일 때 얘가 뭐다? 최대값이다. 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탄성 변형 에너지 했었죠? 탄성 변형 에너지 2a 분의 p 제곱 L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이번에 수업 시간에는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면 되는데요. 예제를 만드실 때 다 들어가면 되는데 아무래도 경사면에서 영역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경사면에서 영역은 그러면 거기에 미소 면적 있는데 미소 면적 45도일 때 얼마냐? 하고는 20도일 때 얼마냐? 뭐 그런 형태로 물어보면 됩니다.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같이 들어가기는 조금 어렵기는 해요. 축변형에서 정정보하고 부정정보의 형태가 좀 다르다 보니까 이거는 한번 고민을 해보죠. 어떻게 할지. 자, 여튼 우리 2단원에서 배운 얘기는 이런 거였었고요. 전달 능력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경사면에서 응력을 할 때는 전달 능력이 나오긴 하지만 경사면에서 응력은 제가 그랬죠. 이벤트라고. 지금 이 단원에서 그닥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얘는 그냥 이벤트였어요. 나중에 쓰실 얘기인데 그냥 들어간 것 뿐입니다. 그러면 저 경사면에서 응력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수직 응력만 있습니다. 전달 능력은 전혀 없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9주차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9주차에는 과제가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세 문제 아니고 여태까지 세 문제가 하다가 두 문제가 나왔어요. 왜 그런지는 뒤쪽에서 아시게 될 거고요. 네, 9주차 과제 첫 번째 과제는 오늘 배운 게 그 경사면에서의 응력이랑 그 다음에 스트레인 에너지 구하는 건데 경사면에서의 응력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굳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추가로 더 풀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문제는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거에서 연장선으로 생각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부정전 구조물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와이어 B하고 C가 있습니다. 와이어 B하고 C가 있고 이 와이어가 왼쪽 끝에 고정이 돼 있죠. 오른쪽 것도 이렇게 고정이 됐고 자, 이런 상태예요. 자, 와이어의 지름이 주어졌습니다. 이 와이어의 지름이 크로스 섹셔널 에어리어가 19.3mm 제곱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역수 모듈러스는 210기가파스칼 이렇게 각각 주어졌네요. 자, 지금 현재 얘가 수직으로 서 있는 상태가 이렇게 프레임이 수직으로 서 있는 상태가 2.032mm 그러니까 2.032m 2032mm가 되는 그러한 지점에서 수직으로 서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중을 더 가했어요. 그러니까 3115N이네요. 킬로뉴턴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만큼의 하중을 더 가한 상황입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여기 가해지는 장력 TB, 여기 가해지는 장력 TC가 각각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나오면 되게 좀 간단한 문제가 될 것 같죠. 그래서 문제에서 한번 꺼놨습니다. 뭐라고 꺼놨냐면 이 포지션, 수직으로 되어 있는 포지션이 돼 있을 때 길이가 2.032m지만, 즉 2032mm지만 이렇게 되기 전에 이렇게 바가 이렇게 수직으로 쓰기 전에 와이어 B의 길이는 2031mm였대요. 얘는 원래 와이어 B는 원래 길이가 2031mm였대. 그다음에 와이어 C는 원래 길이가 얼마였냐면 얘 2030mm였대요. 이렇게 됐대요. 다시 말해서 수직으로 서 있는 상태에서 와이어 B는 1mm가 늘어나 있는 상태야. 그다음에 와이어 C는 2mm가 늘어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즉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수직으로 서 있는 상태야. 수직으로 서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와이어 B는 원래 길이는 여기까지만 와야 돼. 근데 1mm를 더 늘어난 상태가 돼야지만 수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와이어 C는 여기쯤 와 있는 상태여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얘가 얼마를 2mm를 더 늘어나서 수직으로 쓰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황이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와이어 B는 1mm, 와이어 C는 2mm를 더 늘어나서 수직으로 쓴 거야. 근데 수직으로 서 있지 않을 거야. 얘네는 왜? 잡아당겼잖아. 얼마만큼으로? 3115N을 잡아당겼잖아. 그러면 이렇게 다시 기울어질 겁니다. 그때 와이어 B가 추가로 늘어난 길이를 델타 B, 와이어 C가 추가로 늘어난 길이를 델타 C라고 해볼게요. 감이 슬 잡히실까 모르겠어요. 감이 슬 잡히실까 모르겠는데, 자, 일단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 거리가 수직 거리가 B
요것도 B, 요것도 B입니다. 즉 수직거리는 다 똑같다는 뜻이에요. 비율은. 자, 그러면 자유물체도부터 먼저 그려야죠. 자, 수직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3115 뉴턴 가해졌고, 여기서 장력 TB, 그 다음에 여기서 장력 TC. 여기가 회전 중심. 자, 스텝 1. 자유물체도 그렸죠? 그러면 스텝 2에서, 물체가 받는, 지금 이 회전하는 애잖아. 이렇게 회전하는 애잖아. 회전하는 애면 힘들의 합력이 아니라 토크의 총합이 돼야죠. 물체가 받는 토크의 총합은 TB 곱하기 거리가 EB 플러스 TC 곱하기 B 마이너스 3115 곱하기 3B 이퀄 0. B 지워질 거고요. 그러면 식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스텝 3는 자, 변형관계식이야. 변형관계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변형관계식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변형관계식입니다. 자, 일단 TB 때문에 늘어난 하중 거리는 전체 길이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TB라는 이 힘 때문에 늘어난 길이에요. 와이어 B가 늘어난 길이에요. 그러면 와이어 B가 늘어난 길이는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B의 총 변형 길이. 와이어 B의 총 변형 길이는 1 플러스 델타 B죠. 1mm가 수직이 되기 위해서 늘어났고, 거기서 델타 B만큼이 추가로 더 늘어났고, 기울어진 것까지 생각해야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2A분의, 이거분의, TB 곱하기 L. L을 얼마를 줘야 될까? L은 사실 23021을 줘야지 정상이죠. 2302를 줘도 차이는 없을 거예요. 2300을 줘도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어떤 걸 집어넣든지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와이어 C. 자, C죠. 총 변형 길이는 2mm가 수직이 되는데 필요하고, 그 다음에 델타 C만큼은 더 늘어났죠. 이거는 TC라는 하중 때문에 만들어진 힘입니다. 자, 여기 L하고 EL 다르게 집어넣어도 되고, 같게 집어넣어도 되고, 어차피 결과값은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식이, 자, 하나, 둘, 세 개씩이 나왔는데, 미지수가 델타 B, 델타 C, 얘네들 미지수가 될 수도 있죠. TB하고 TC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때 델타 B하고 델타 C 사이에 사이 관계식이 있죠. 델타 B 대 델타 C의 비율은, 예, 요거 닮은 삼각형 델타 B 대 델타 C. 네, 1대, 죄송합니다. 2대 1이 되겠죠. 그러면 델타 C 값은, 예, 이 델타 C는 델타 P다라고 나올 겁니다. 40. 미지수 4개, 방정식 4개. 예, 연립하시면 되겠죠, 이건. 이거를 연립을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뭐 연립 방정식이 미지수가 좀 많다 보니까 계산 과정이 조금 복잡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거 계산해 주시면 TB 값이 2541뉴턴 나오고요. TC 값은 4263뉴턴 나온답니다. 이렇게 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트레인 에너지 구하는 문제네요.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뭐 이건 앞에서 정정 구조물이죠. 이거 부정정 구조물도 아니고 정정 구조물입니다. 앞에 예제, 이런 형태의 예제 풀어봤을 거예요. P1 값이 150kN이고, P2 값이 300kN이고, P3 값이 300kN이야. 문제에서. 그 다음에 H1, H2, H3 값도 다 주어져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150kN, 여기에 300kN, 여기에 300kN. 그러면 아래에서 가해지는 하중은 얼마 찾으실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요거 자르고 요거 자르고 요거 자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지게 되겠죠. 뭐 얘가 150이니까 이거 당연히 150kN이 될 것이고, 얘 150kN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찾아주시면 될 거고. 자, 여기까지 힌트를 안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각각의 구해지는 에너지 구하면 되는데요. 에너지 말고 변형량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이거 1번, 2번, 3번 부재라고 하면 델타의 1번 부재는 2A분의 FL이니까 F는 150000, 길이가 H값이 문제에서 네, 3m라고 주어졌네요. 그러면 3000
나누기 이 값은 문제에서 3m 면적 200GPa 200 하나 둘 셋 단면적이 7500mm 제곱. 이렇게 하면 변형량 계산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변형량이 0.3mm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U1 이거는 2a 분의 F제곱 L이니까 150 하나 둘 셋의 제곱 곱하기 3000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2 곱하기 200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7500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자,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22500 나와요. 에너지는 제가 이거 이렇게 됩니다. 에너지는 우리가 단위를 얘기를 할 때, 단위 정리를 할 때 우리 길이, 면적, 힘, 그 다음에 응력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길이 단위는 기본 단위가 미터 단위, 면적은 미터 제곱, 힘은 뉴턴, 응력은 파스칼 단위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길이 단위를 미터가 아니라 밀리미터로 하니까 면적은 밀리미터 제곱이 돼야 되고 힘은 뉴턴, 응력은 메가파스칼 단위를 사용을 한다. 이게 기본 단위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하나 더 그렇다면은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 에너지는 기본 단위는 줄 단위입니다. 줄이에요. 근데 이렇게 길이를 밀리미터로 하면요. 줄은 뉴턴 미터가 1줄이거든요. 1 뉴턴 미터가 1줄이에요. 그럼 1 뉴턴 밀리미터가 되니까 밀리줄이 됩니다. 10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밀리줄이고요. 줄로 바꾸시면은 공 3개 빠지니까 여기 들어가네요. 22.5줄 이렇게 나와주시면 될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요. B번 찾으면요. 그러면 같은 방식 B번 찾으면 델타 2는 얼마 나오냐면은 0.9mm. 그 다음에 U의 2는 202.5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델타 3는 1.5mm. 느끼실 거예요. 힘 때문에 힘의 비율대로 나가는 거죠. U3 같은 경우는 562줄, 562.5줄 이렇게 나오실 겁니다. 그닥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요. 요것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9주차에 대한 숙제는 끝났고요. 우리 숙제가 하나 또 있겠죠? 단원이 끝났으니까. 자, 2단원 정리 문제를 만드는 게 숙제입니다. 요거 이번 주에 다시 제가 1단원 정리 문제 다시 받는다 그랬죠? 주말까지 받는다 그랬는데 그거 끝나셨을 테니까 9주차에 마찬가지로 정리 문제를 내주시면 되고요. 축방향 하중 우리 2단원에서 배운 2단원에서 배운 그러한 축방향 하중을 받고 있는 문제, 축방향 하중만 받고 있는 물체가 돼야 돼요. 그걸 하나 선정을 해서 여태까지 여러분들 이게 뭐 부정정보가 돼도 되고 정정보가 돼도 되고 상관없어요. 아마 문제 쉽게 풀고 싶으시면 정정보가 되도록 설계를 해주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선정을 해서 지금까지 제출했던 문제들과 유사한 문제를 만드시오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풀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자, 허용력을 이용을 해서 지름이라든가 아니면은 단면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설계하는 문제면 더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해도 제가 감점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그렇게 하시면 더 좋으니까 어차피 숙제라는 거는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셈 치시고 그런 문제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문제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풀이도 있어야 될 거고요. 사진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유물체도도 필수가 돼야 되고요. 여기에 플러스 이제 얼마나 성의 있게 만들었느냐 문제를 성의까지 들어가면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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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해서 총 10점짜리 문제가 되겠죠. 우리 1단원 문제도 이렇게 채점을 합니다. 적절한 과정이 좀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가급적 1단원 문제들 보니까 워딩으로 풀이 과정을 썼는데 수식 같은 거 워딩 쓰기 되게 어렵잖아요. 굳이 워딩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손으로 푸세요. 옛날 같은 경우는 종이로 받았을 텐데 지금 종이로 받을 수 없으니까 손으로 쓴 다음에 손으로 풀이를 한 다음에 스캔을 하시거나 사진이라든가 스캔을 해서 붙여서 해주시면 되고요. 전자 파일로 제출하는데 굳이 표지 필요 없습니다. 그
그다음에 뭐 역률이라든가 항복응력이나 극한응력이나 그런 것들은 1단원 정리 문제에서 재료에 대한 역률 같은 거 줬었잖아요. 그거 1단원 정리 문제를 참고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문제 푸실 때요, 질문이 있으면요, 나름대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꼭 질문을 해주세요. 예, 5월 24일까지 2주 동안 2주간 시간을 드릴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적에 포함되니까요, 성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9주차에 대한 얘기가 되겠네요. 이렇게 시간 많이 지났네요. 예, 9주차도 좀 화이팅 하시고요. 일부 아마 곧 있으면 일부 수업은 대면으로 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 과도. 가급적이면 할 수 있으면 많이 하는 게 좋겠는데, 뭐 그거는 결정이 되는 대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도 고생하셨습니다.